저는 그런 시각보다는 영향을 받았더라도 이제 그리스어의 기초를 해가지고 여기를 포맷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그거를 정돈을 해놨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식, 제가 공부를 했던 프랑스 학교식의 방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들의 방법이 있고 어느 교수나 자기들의 시대 구분들을 따르고 있는데 진짜로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걸 정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 그리스 거를 따로 그렇게 떼놓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리스 로마에 대한 고대 문명의 통치문이고 실제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기초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물 유적들은 지금은 거의 다 덮여있고 유럽 문명이 이 위에다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본의 지하에는 어떤 의식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서부터 먼저 세세하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헬레니즘스 여기도 더해지는 건 뭐가 더해졌는지 그 앞에 거랑 뭐가 다른지 차이를 보겠다 하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문명세를 고민해서 보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저도 선생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인식을 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삶에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나눌 이유는 있는가라고 여쭤본 거였어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기 그게 프랑스에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쉬는 시간에 소개해드리기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소개는 프랑스에서 석사는 역사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돌려서 예술사로 석사, 박사까지 수료하는 것까지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그 발전과 논거 뭐 이런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이런 건데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게 출발을 하는 논리가 뭐냐 이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 교수도 그렇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전체 덩어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지 그걸 어떤 식으로 자르냐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싶은 분은 자르셔도 되는 거고 자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먹는 김밥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다 먹는 거거나 잘라서 먹는 거랑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발전의 방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자를까 말까의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실제로 남겨놓은 것은 뭐인 거냐 그거를 외국인인 저희들 입장으로서 뭘까 파헤치는 것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유럽이 지폐를 바꾸게 됩니다. 유럽 12개 나라가 통화를 하나로 통일을 하죠. 처음에는 통화 단위를 이름 짓는 것조차도 헷갈려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유로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2개 나라의 유로 화폐를 만들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뭘로 그 앞에다 그림을 놓느냐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황 나오고 이율곡 선생님 나오고 세종대왕 신사임당 한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이라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국이나 벨기에 같이 왕국인 거는 전부 진해 여왕으로 통일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누가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위인들, 음악가나 문학가, 철학가,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지도해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가면 세르반테스 얼굴 보는 거고 이탈리아 가면 다빈치 얼굴 보는 거고 프랑스 오면 생텍쥐페리나 세잔 얼굴 보시는 겁니다. 구스타프 에펠도 나오고 근데 지금 그걸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쪽수가 많으니까 생텍쥐페리 정도는 집어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가 죽을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스는 자기 그럼 철학자, 우리는 철학자가 많으니까 우리 순서대로 할게. 그러면은 포르투갈은 그럼 우리 철학자였으니까 얼굴 하나도 집어넣지 말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싸움이 어떻게 정돈이 안 될 때 유럽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은 우리 12개국이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문화의 기본 요소를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전부 다 갖고 있는 걸로 그냥 표준 모델 하자 이겁니다. 그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뭐냐? 크리스트교랑 로마 유적입니다. 그래서 5유로짜리에 이렇게 앞쪽에 이 건물은 성당 어딘가에 가면 있다. 성당 어딘가에 가면 있다. 여기는 500유로나 200유로는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스위스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슈퍼마켓에서 500유로짜리를 빼시면 당장 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쪽에 카운터에서 데스크에서 갖고 오죠. 위조 지폐 확인은 짠다.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여권 보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한 장이 80만 원짜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단위가 큰 돈이죠. 미국은 달러가 위조 지폐 생기는 것 때문에 100달러 이상 만들질 않죠. 그 단위 안 올라가는데 이미 100유로도 달러로 따지면 130달러 정도인데 200, 500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 중국 분들이 이런 거 지갑에서 이렇게 슉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 물 사러 와가지고 이걸 빼시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지폐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유럽의 현대 건물들을 넣는 거에 비해서 자주 쓰는 돈에서는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 5유로짜리를 잘 보시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돈입니다. 한 8,000원 정도 되죠. 이 뒤쪽에 있는 거 이게 뭐냐? 수도이죠. 유명한 수도거든요. 프랑스의 아비뇽 옆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저기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는 자동차가 90%가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해도 전 수동밖에 없어가지고 수동 렌트를 해서 가다가 1, 2차선 중간으로 가고 있다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벌금 떼고 막 빌고 해서 겨우 왔는데 어쨌든 저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 다리를 보고 어떻게 이게 지금 뭔가 하고는 설명을 제대로 제가 준비를 없이 갔다가 거기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배운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죠. 프랑스는 로마가 식민지로 삼기 전까지 갈리아의 땅이었습니다. 갈리아라는 민족이 있었죠. 그 아스테릭스라는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자기들이 아스테릭스라는 그런 거가 상징이 되는 갈리아 종족의 땅이었는데 그때는 문명이라고 그다지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뭐 드루이드랑 제사장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건 크게 문명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로마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로마가 파리를 식민지 본부로 삼고 거기에다가 로마식의 건물들을 세워놓고 정돈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로 자기들이랑 자연환경이 굉장히 비슷한 남부 프랑스는 휴양도시 같은 것으로 꾸몄습니다. 식민도시이면서 휴양도시. 근데 로마인들이 잘 알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도시의 인구가 5만이 넘어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 때문이죠. 물을 깨끗하게 들여주고 빼주지 않으면 전염병이 한번 돌렸을 때 전부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잘하는 것, 그거는 길하고 어떤 도시 기반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 지하수를 파면 되지 않느냐. 지하수가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죠. 강물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강물은 아무도 위생을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풀에서 먹을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산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하면은 도시가 생길 수가 없죠. 5만 명이 있는 도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산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다리를 만들자. 그게 수도입니다. 이 다리는 용도가 이제 층마다 다른데 여기는 사람하고 마차가 다니는 공간입니다. 일반 길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보초들이 서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전체에 이렇게 그 정찰을 하거나 초소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죠. 이 꼭대기는 밑에서 보시면 이렇고 위에서 보시면 제일 꼭대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수도입니다. 로마 시절에 펌프가 없죠. 그래서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낼 때 지금이야 펌프로 색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밀어 보내면 수도관을 타고 저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쏟아지게 나오는데 로마 시대 때는 펌프가 없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부터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 설명을 했던 프랑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다리는 수원지에서 도시까지 님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가 빙글빙글 돌아서 들어갔는데 그 수원지에서 님무까지가 대충 15km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15km를 갖다가 한 방에 내려가게 되면은 수압이 너무 세져서 산에서부터 거기까지 갈 때 수압이 너무 세져서 이쪽에서 님 도시에서 물을 받을 때 물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쫄쫄쫄 나와야지 거기에서 지하수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낭비를 해서 쓰게 되면은 못 쓰는 건데 이게 터져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을 해 보니까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도시를 빙빙빙 돌아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52km 정도, 17km로 갈 때 52km 정도를 돌아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길게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다리는 그 52km를 갈 때 1km마다 34cm가 낮아져 라는 거죠. 들었을 때는 이놈이 미쳤나 했습니다. 이 다리가 1km마다 34cm씩 낮아진답니다. 여러분 1km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10m를 가면 몇 cm가 낮아져요? 그렇죠? 3.4cm가 영토 0.34. 예. 돌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돌로 강위에다가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만. 근데 그게 10m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는 거를 뭘로 맞췄더니 걔들은 우리야 모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프랑스 애들 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측량 기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다리가 유럽에 이제 4곳 정도의 로마의 다리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 녀석들이 어떤 놈들인지 짐작이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한테 창조적인 예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너희들은 이제 조각품을 했었을 때 뭔가 그리스보다는 할 줄 모르니까 카피를 많이 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한 게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녀석들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페르시아가 길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로마가 길을 만드는 것은 그보다 단위 수가 훨씬 더 높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산도 뚫었고 바다 위도 건너갔고 늪도 메꾸고 하면서 필요한 것을 전부 다 길로 바꿔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얘기고 또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서양의 속담들인데 그 속담들의 근본에는 이거에 대한 이런 다리와 이런 길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파르테논 신전을 보셨습니다. 거기는 기둥이 약간 좀 이 녀석들을 왜 이렇게 빽빽하게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다다다다다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기둥들이. 근데 이거는 그 기둥들을 다 생략을 해줬습니다. 요 아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아치가 이걸 지탱을 하게 돼서 기둥을 생략해도 되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판테온 신전의 건축적인 승리는 어떤 거였냐면 이 아치를 이렇게 놓고 한 바퀴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가 만들어지죠. 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돔에서 새로운 건축물, 기둥이 하나도 없는 집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 원이 기둥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아치를 이루고 있는 게 360도를 돌아갔을 때 거기에다가 만신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이죠.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미술관의 페르가몬 신전입니다. 원래 페르가모스라는 터키의 지방에서 독일 애들이 통째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물관들마다 특징들이 있다고.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이라고는 저희들끼리 하진 말아야죠. 걔들이 대형도 아니고
계속해서 무슨 대형박물관 그 지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한국만 굳이 그냥 대형박물관 얘기해요. 지들은 그냥 브리티시 뮤지엄이지. 근데 브리티시 뮤지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요거 챙겨서 가자 해서 갖고 갔으니까. 두 번째 한 20년 뒤에 도착한 게 루브르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예쁘고 귀여운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냈는지 조그맣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참 많이 들고 갔더라고요. 세 번째 도착한 게 한 30년 있다가 독일이에요. 갖고 갈 게 없죠. 그래서 독일 애들은 야, 뜯어라 해가지고 길하고 하수도 벽을 뜯어서 했습니다. 계단을 가지고 가죠. 그게 페르가몬입니다. 이 페르가몬은 지금도 터키가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위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기둥들 이거는 뭐 파르테논에서도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계단이에요. 계단이 로마 시절에 만들었어요. 어디 한 군데가 오차가 없습니다. 신기한 일은 아니죠. 아까 그런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놈들이 이거 하나 못 만들겠네요.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로마라는 것은 스페인부터 이스라엘까지였어요. 지중해 전부 다였죠. 그 당시에는 그 세상 전부 다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라는 제국을 처음에 사람들이 꾸렸을 때 스페인은 이쁘니까 니들은 떡 하나 더 주고 이스라엘은 미우니까 뒤통수 한 번 더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전체 다 모든 인구가 그 법에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법으로 정돈을 해야 되는 거죠. 법학이라는 걸 가장 처음에 배울 때 독일에서 항상 법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철학이 있고 어떻게 통치를 하겠는 기본 이념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헤겔이나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였는데 프랑스도 이건 똑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통치를 할 때 원칙이 나랑 너랑 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너도 그만큼 지탱을 해주는 놈이기 때문에 너는 네 혼자서 다 가지고 있고 나는 힘이 없어 다 뺏긴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로마만한 모든 세상을 다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로마만한 제국이 법이 이 계단처럼 정확하지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기껏 200년 정도 하지 않느냐. 한국이 이제 50년 살았습니다. 200년 동안 그 나라 말이 다르고 200년이 아니죠. 제국이 되고 나서 400년 동안 유지되는 동안에 모든 민족들이 다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로마 시민이 되는지를 동의를 하지 않는 처지에서 법이 잘못했다가는 통치하는 방법이 잘못했다가는 그건 그대로 바로 무너져 버려요. 미술은 건축이나 예술을 그러니까 그림, 회화, 조각, 건축, 조경 모든 것을 포함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가 그 다리를 만들어서 그놈들은 참 제주도 좋지 이게 아니고 로마가 그 다리를 만들고 이 계단을 만들고 하는 이 속에서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 강박관념 속에서 이들은 도대체 뭘 원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이상과 균형 이런 것을 찾아낼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스가 이미 해놨거든요.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쓰고 자기들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대신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다가 합의를 하고 어떻게 넓힐 수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로마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 것만 쫓아가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보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오른쪽은 제왕절개 수술을 만들어낸 시저입니다. 프랑스 말로도 독일어로도 제가 알기로 세자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저를 태어나게 만들었던 수술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엄마 배를 가르고 태어난 친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알렉산더의 얼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리즈의 얼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초상화를 남길 때 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그래서 이건 장식품입니다. 공원에다 세우고 집에다가 하는 그런 장식품은 그리스 걸 카피를 해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라오코는 갖다 놓는 게 별장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너스나 그런 것들 그리스에서 그대로 가지고 카피품을 자기들도 보면서 감상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피로 된 게 아니라 초상화거든요. 역사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얼굴을 나타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조각을 보면은 못난 거 보면은 이건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리스는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죠. 너무 전통. 이거는 지금도 약간 백일섭 씨 다니고 지금도 이탈리아 바깥으로 나갔을 때 동네 아저씨시네, 과일 가게 아저씨네 하는 그런 정도의 얼굴을 해요. 근데 이게 유명한 사람들 얼굴이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지 않고 묘사를 하던 것. 그게 또 로마가 보여주는 특징 같은 거였어요. 로마가 저러고 나서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로마가 멸망을 했던 이유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주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까지 아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세라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작을 하기 전에 로마가 멸망을 한 다음에 끝났다가 아니라 그 엄청난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을 한 게 아니고 짐 싸갖고 도망을 갔죠. 그게 동로마였습니다. 터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적들이 로마에서 온 거죠. 조각에 관해서는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데 회화는 뭐가 있을까? 로마의 회화는 아쉽게도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폼페이에 가면은 벽화가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장품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세월을 두고 나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타일로 만든 모자이크 그림들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근처에, 나자렛 근처에 있는 목욕탕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의 별명이 나자렛의 모나리자라고 부른답니다. 예뻐서요. 예뻐서 그렇게 부르는데 세포리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프랑스에 가시면은 여자분들이 화장품 가게 큰 게 샹젤리제 있는데 그 세포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 아가씨 이름을 따서 지은 화장품 가게죠. 유태인 가게입니다. 이런 모자이크의 전통들이 동로마하고 로마 제국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그림들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죠. 이 부분을 로마가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본토를 두고 있었는데 위쪽에서 계속해서 침략이 이루어지고 사회 환경이 별로 안 좋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토 귀족들한테 왕권이 자꾸 침탈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짐 싸가지고 다 도망가야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비잔틴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서 거기를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성당을 만들고 들어가게 됐죠. 판테옹은 이런 식으로 밥사발을 얹어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이거는 사발을 여러 개 얹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전체가 하나의 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릇 얹고 그릇 얹고 그릇 얹고 얹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높이를 올라가서 우리가 뚫어버리는 거죠. 저런 방식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성당을 만들었는데 외관으로 보면은 좀 보기가 그렇지만은 내부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높이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아까가 판테온보다는 훨씬 더 커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옮겨갔죠. 이걸로 옮겨갔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이 국경지대를 살릴 수가 없어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근데 초기에 애초에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된 게 이쪽 사는 게르만족들 때문이죠. 이 게르만족이 이 라인을 침범을 해서 넘어오게 되면서 이쪽은 전부 다 치안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로마 제국 자체가 통치권을 잃어버려서 여기가 게르만족의 땅이 되는 바람에 로마인들은 다 여기로 이사를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초반전에 얘네들이 아직 나라를 못 만들고 있을 때 로마가 다시 자기들이 정돈이 돼서 여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회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도시가 라벤나입니다. 모자이크의 도시라고 하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밑쪽에 있습니다. 모자이크의 도시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여행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탈리아는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걔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곳이다 한다면 이 도시를 가봐라. 이 도시에서 너희들은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더 명상의 문제를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벤나에 도착을 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언젠가 여기를 가게 되시면 이런 걸 보시게 될 수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모자이크 그림이죠. 동로마 황제의 그림인데 왜 이게 이탈리아 본토인 라벤나에 있는가? 동로마가 다시 잠깐 밀고 들어왔을 때 남겨놨던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이게 테오도라 황후고 남겨놨던 이 모자이크들이 여기가 라벤나입니다.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로마고 다시 이걸 회복을 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이 남겨놨던 모자이크들이 서기 600년,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게 이제 로마 예술을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를 마우스 패드나 뭐 그런 걸로 이 도시에서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이크 학교가 있어가지고 전 유럽에서 그걸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이제 돌을 깨가지고 갖다 붙여놓는 거를 보여줬어요. 제일 오래가는 그림의 방법이죠. 자, 여기에서 로마 예술이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로마 회화입니다. 로마 예술품입니다. 냉장고 붙이는 걸로 참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들은 이게 조각은 그렇게 했고 건축은 그렇게 했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살았구나. 이게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할 만큼 자기들이 국가가 이제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잠깐 반짝한 거지 사실은 망했죠. 로마가 지금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서기 400년대에 가가지고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고 하기 전까지 로마 제국 이거 전체 다였습니다. 영국까지. 이 로마 제국이 전체 다였을 때 생각해보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페인에서 오렌지를 싣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터키에 오렌지가 없대더라.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터키에 오렌지가 없대더라. 그럼 배를 타고 여기를 갑니다. 한 이틀 반 정도 여기 타고 가면 터키에 도착을 하죠. 말은 하나도 안 통해요.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 오렌지를 빼놓고 이게 얼마 하고 로마 슈퍼패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물건으로 사서 여기에 와서 또 장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로마라는 제국이 보장을 해주는 한 경제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경제는 발전을 하고 서로 신용이라는 게 생겨 있는 거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쉽게 일어나고 서로 그럼 우리가 장사를 좀 배우게 이탈리아에 가서 좀 살다가 올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주를 해서 살다가 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받은 거를 여기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 화폐를 누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현물 경제로밖에 떨어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세월은 로마 제국 때보다 훨씬 더 못 먹고 살게 됐어요. 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고기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소금하고 후추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빵하고 포도주만 먹고 살았었어요. 일반적으로 식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일어나고 중세 때 인구가 오히려 로마 때보다 더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죠. 중세는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련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중세라는 단어 자체가 좀 신기하죠. 중간 세대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중간이라는 거는 그다지 크게 뭐 다른 의미가 없는 건데 서양 사람들한테 중간이라는 단어는 빼고 싶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부끄럽고 자기들의 고대가 찬란했고 자기들의 근대가 다시 그걸 되살렸는데 이건 뭐야? 이건 그 시기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근대가 되살아날 때까지의 1000년을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너무 부끄럽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모든 로마의 문명, 고대에 일어났던 우리의 찬란했던 성과가 한꺼번에 땅 밑으로 기어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크리스트교, 예수, 종교 이런 거밖에는 얘기가 할 게 없는 아주 미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좀 제발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중세 미들에이지라고 집어넣습니다. 프랑스도 미들에이지 전부 다 가운데 중자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면 가운데 중자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집어넣는 성장을 하는 세대인데 그 시대가 그렇게나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후퇴를 한 거죠. 경제부터 문화 그리고 교류는 이제는 없고 모든 것이 야만적으로 돼서 문자도 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중세를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게르만족이 넘어왔을 때 넘어온 게르만족들 중에서 유명한 친구들이 4개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가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 소세지 할 때도 나오는 그 프랑크고 영어의 프랭클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프랑크입니다. 근데 프랭클리라는 단어가 뜻은 솔직하게라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는 얘가 멍청해서 절대 속일 리가 없다는 뜻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하다는 거는 무식함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걔네들이 프랑크족이 넘어와서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어원 자체로는 무식한 놈들이 만든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솔직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아무도 안 믿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가 제일 유명하고 프랑크족이 제일 인구도 많았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게 고트족입니다. 고트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고트라는 단어를 찾으시면은 얼굴을 갑자기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얼굴을 시커멓게 분장을 해가지고 눈썹도 막 아이라인도 엄청 시커멓게 그려놓고 막 금속으로 코걸이 귀걸이 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서 문신을 사방으로 해놓은 애들을 고트식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 시절에 고트족들이 하도 그런 식으로 문신을 하고 시커멓게 하고 다니는 놀래키는 바람에 그 지금 현재도 그렇게 문신이니 뭐 피어싱이니 하고 있는 아이들을 그 옛날 고트가 했던 것들에서 고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고트라는 단어에서 고딕 예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게 이제 안달이죠.
낮에 나온 반달은 그게 그 반달하고 똑같은 발음인데 반달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굉장히 넓게 또 길게 여행을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약간 좀그 역마살인 애들인데 다니면서 눈에 걸리는 모든 걸 다 두들겨 부수고 불을 질렀어요. 그 바람에 지금도 반문명적인 행동이나 버스에다가 화염병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낙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을 보고 반달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 반달족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르디아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게르만족들에 대한 얘기들이 붙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고딕은 요 성당식의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 고딕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이탈리아가 고딕이라고 불렀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문명사가 역사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성당은 생긴 게 너무 꼬라지가 딱 배기 싫고 아름답지도 않고 기괴한 데다가 재수없어. 지들이 뭘 이런 걸 지어놔. 그러고는 니들은 딱 고트식이야 해가지고 고딕 성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탈리아가 그렇게 불렀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고딕이라고 처음에는 부르질 않았습니다. 독일은 이 성당을 프랑스 성당이라고 불렀어요. 프랑스식.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전부 다 고딕으로 합의를 해서 퉁치는 걸로 됐죠. 이제 고딕 성당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마무리를 짓기는 좀 시간이 촉박한데요. 성당의 구조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고딕 이전에 로마네스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로마식 건물 짓는 방법이었어요. 로마네스크 방식은 벽이 두껍고 어둡다고 보통 쓰고 있는데 벽이 두껍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무너지는 거죠.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 위치 에너지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냥 집이 푹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미트 라인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서 살던 그 집 높이 딱 2층 집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걸 로마네스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새로운 건축 방식을 만들어낼 재주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풀썩 무너지고 풀썩 무너지니까 로마 사람들이 해놓은 거대로 그냥 살자 이 정도로 8세기 9세기 때는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10세기가 들어오면서 경제도 발전을 했고 기술도 좀 나아지니까 자기들이 조금 더 새로운 것을 건축물을 가지고 싶다,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늘에 더 닿아야 된다 이런 희망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딕 성당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가까이 가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보시기에 고딕 성당은 이렇게 십자가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가 있기 전까지 1960년대가 되기 전까지 사제들은 미사를 할 때 카톨릭 신부들은 여기에서 이쪽을 보고 신자들한테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제사거든요. 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신의 공간입니다. 성당에서. 그리고 여기에 사제를 향해서 비춰주는 두 개의 큰 창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장미의 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자들이 사제가 제사 드리는 것을 뒤에서 구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지네가 발을 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을까? 그거는 건물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외벽이 두꺼워지고 층수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고 생각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럼 벽을 얇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하중에 올라갔을 때 이걸과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힘이 작동하거든요. 그거를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떨어지는 요 힘, 위에서 누르고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이 힘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였었습니다. 저거를 바깥에 다리를 만들어서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가 생겼습니다. 플라잉 버스라고 보통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플라잉 버트리스가 건물이 이상하게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외벽, 로마네스크 때보다는 훨씬 더 얇게 만들어진 외벽을 바깥에서 받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플라잉 버트레스 위쪽으로 이렇게 탑을 하나씩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비껴져 나올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기껏 열심히 만들고 나서 이게 성당 하나 지을 때 100년에서 150년이 걸리거든요. 100년짜리 성당을 짓고 났는데 이 받침대 잘못해가지고 우르르 무너져 사람 죽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 버트레스에다가 이렇게 침을 하나씩 세워놓습니다. 이게 항상 각도를 재는 사람이 저 90도가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균열도를 항상 매 주마다 주기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 첨탑이 여기 보이는 요 첨탑들이 그 90도를 맞추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게 성당 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성당 벽이 굉장히 얇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정 모양이 됐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성당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9시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 중세 고딕 성당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원래 이제 르네상스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르네상스를 하기 전에 고딕 성당의 마무리를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방법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살짝 지금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 로마권은 정돈이 대충 되셨죠. 이제 김밥 먹고 나서 뒤에 있었던 분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로마라는 국가가 통치를 하는 선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건축물이나 안 그러면 예술품 같은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로마 제국을 했는지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서양 미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문명에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아까 라벤나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모자이크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헌법들은 전부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 헌법이 나중에 나폴레옹한테 전해주고 나폴레옹 헌법을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응용을 해가지고 쓰도록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어느 서구 문명이 이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 기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미술이나 건축물이나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행을 가서 로마 유적지를 보셨을 때 뭐 옛날 거겠네 하는 것보다는 저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거에 집착을 했고 어떤 걸 남겨놨고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짐작으로 하실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아까 그것들을 다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가 건축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자이크를 통해서 자기들의 회화 유산까지 남겨놨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로마가 그러고 있는 중에 중세가 시작이 됐는데 중세는 처음에 볼 거 하나도 없이 무식한 시대였다가 드디어 이제 10세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자기 색깔을 맞추려고 고딕 성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성당의 진의 다리가 멋있을까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건물을 지탱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짓기 위해서 저런 것을 만들어냈다까지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시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2주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질문은 다음 질문을